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 현장의 소리 시간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농민 대중단체인 전농과 전현농에서 만든 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에 이경태 연구원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들이 현황과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태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간단하게 단체 연구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전농, 네, 전현농 그리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요. 1990년 4월 24일에 창립된 농민 대중조직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농업 개방을 막고 농업 말살 정책에 맞서 농민의 권리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전국에 9개의 도연맹이 있고요. 100여 개의 시군지역 농민회가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연농은 여성 농민들의 지위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자주적인 여성 농민 조직입니다. 198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여름은요. 2010년에 전농과 전연농이 함께 만든 농업농민 정책연구소입니다. 전농과 전연농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 생산을 지향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적인 농업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농업 문제를 다룰 때 이 전농과 전연농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뭐 정부에서 만들거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20년 넘게 유지가 되어온 대중 조직이고요. 이 93년에 이 쌀개방 반대투쟁 그리고 2007년에 이 한미 FTA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하면서 이 정부의 이 농업개방, 농업포기 정책에 맞서서 장기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소리 시간에 모셔온 거고요. 자, 이제부터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좀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는 715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 15%였는데요. 네. 현재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291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5.8%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인구 비율로만 보면 22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급감한 수준이죠. 예, 그렇군요. 좀 막연히 농민들이 줄고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생각보다 더 적은 것 같군요. 291만 명이면. 예. 그리고 이제 또 농업과 농민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게 이 고령화 문제 아닙니까? 농촌의 고령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현실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고령화 지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일컫는데요. 1990년에 농가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농가 인구 전체의 11.5%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2년 현재는 35.6%로 무려 3배나 치솟은 상황이죠. 전국의 고령화 비율이 11.7%인 것과 비교를 해도 3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수확도 못하겠다. 그 정도까지.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는 분들이 농촌에 몇 분 있어서 이렇게 들어보면 40, 50대 분들이 청년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5세를 넘으신 분들이 3분의 1 이상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사회 고령화 현상을 농촌이 먼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농촌 경제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도농 간의 소득 격차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 가구 소득을 100이라고 봤을 때 농가 소득은 97.4였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시 가구의 57.5%에 머물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소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빈곤도 많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전체 농가 중에 빈곤 농가 비율이 8.5%였지만
현재 2011년에는 23.7%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도시 빈곤율의 2배나 되는 높은 상황입니다. 예. 농민분들 4분의 1이 지금 빈곤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또 농가 경제 측면에서 농가 소득 측면을 보더라도 엄청난 어려운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95년에 1년 농가의 소득이 2,180만 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3,113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 소득은 20% 가까이 감소한 그런 수준입니다. 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요. 그래야죠. 예. 17년 전에 95년이면 17년 전에 2,180만 원이면 지금은 한 4, 5천만 원 되겠죠. 네. 근데 이제 3천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농업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이 농가부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농가부채는 2012년 현재 한 가구당 2,726만 원입니다. 이제 1995년과 비교했을 때 200% 가까이 그런 늘어난 수준이죠. 농업용 부채는 17년 전보다 1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가계용 부채는 533%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계용 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 상대적으로요. 이 부분은 뭐 왜 이제 그런 것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농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농업의 시설 투자라든가 기본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았을 때 이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생산비도 보장이 안 되는 소득을 거두다 보니까 이제 빚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최근에는 농산물 판매로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이 급감하다 보니 우선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먹고 살기 위한 가계 부채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가 경제에 아주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한 것 대비해서 생산비가 만들어진 농산물의 생산비가 보장이 안 되면서 이 소득이 이제 적자 가구가 되는 것이고 부채가 이 누적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연구원께서 역대 정부의 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별로 말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한마디로 농업 포기 정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무분별한 수입 개방 그리고 경쟁 위주의 농업 구조 조정 이런 것이 바로 농업 정책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정부는 무차별적인 수입 개방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농축산물 수입 자유 조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농산물 수입 개방의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쌀,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관세하로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이제 각국이 관세와 보조금을 모두 낮추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인정을 받아서 10년에 걸쳐서 그 의무를 이행을 했는데요. 그 10년 후인 2004년도에 사실상 그 WTO 체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WTO를 대신해서 2000년대 들어서는 FTA 체제라는 것이 농업 문제에서 협상 테이블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상들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간 시장 개방에 대한 흐름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꾸준히 농업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소수 농가에게만 정책 자금과 농지 자원 등을 몰아주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10만호 전업농 육성 같은 정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소수에게 모든 자원을 몰아주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우리나라 농업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경지 면적 자체가 너무 작고 농업 생산비에서 인건비와 토지 영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화로 경쟁력을 가지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수익 개방과 농업 구조 조정으로 농민들이 많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농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정부는 농업이 천천히 망해가도록 보완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보험료 지원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이죠. 네. 이런 보완 정책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 때는 약했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보완책이 좀 강화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것마저 다 축소되거나 동결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정말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농민 문제가 나올 때면 이제 정부나 재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농지에다 공장을 세워가지고 상품을 수출하고 식량은 수입해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나 정부의 농업 정책은 농민들이 다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정책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 이 세계와 경쟁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서 수익 개방을 하고 자원을 일부에 몰아주면 농민들은 다수가 어려워지고 이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전반적인 농촌과 농업 농민들의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최근 농업 관련 사안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 농업 이슈라고 하면 한미 FTA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좀 지났는데 이제 실제 이 협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1년이란 기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네.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 같고요. 일단 그 현상적으로만 살펴보면 미국 농산물 수입액이 전년 대비해서 18.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나 정부, 언론 등에서는 농업 부분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근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주장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큰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수입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역할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 같은 경우에도 21.5% 정도가 수입액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작년 4월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이 재발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이제 없었습니다. 네, 그런 광우병들의 여파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된 측면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관세나 수입 장벽들이 제거가 되면서 수입액은 꾸준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 관세 철폐가 큰 폭으로 이루어진 그런 품목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이 33.4%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78%나 그 수입액이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FTA의 피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한중 FTA까지 3개의 FTA가 동시에 추진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향후 15년간의 농업 피해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문제들은 저희도 한번 따로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1년이 지난 시기인데 좀 더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사안으로 재벌들의 농업 진출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부팜 한농이라는 회사가 네. 유리온실에 토마토를 재배해서 출하를 하려다가 농민들의 저지에 부딪혀서 지난 3월 26일에 사업 포기 그런 선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부라는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게 된 어떤 과정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기업의 농업 진출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농업에 진출한 상호출자 제한기업단 소속 계열사는 한화, KTNG, 대성, 이랜드, 농협, 그리고 동부그룹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이 바로 동부그룹인데요.
동부그룹은 대기업 농업 진출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부팜 한농이란 회사는 농약 부분에서 국내 시장 1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부분에서는 2위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런 최대의 농자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대기업 농업 진출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기업 인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작물 보호제, 비료, 종자, 그런 농자재부터 유통, 식품, 바이오 산업까지 농업 전반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부팜 한농이 2010년부터 사업비 총 467억 원을 들여서 화웅지역 간척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을 건설했습니다. 10.5헥타르에 해당하는 그런 큰 규모인데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이 10여 원 사업을 통해서 새만금에도 약 22만 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지를 당한 거죠.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동부한농 문제가 많이 불거져 왔었는데요. 참 많은 대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농업에 이 대기업이 진출하게 된 것은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인데요. MB정부가 2009년에 농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업농보다 더 규모화된 주업농, 기업농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생산 주체를 소규모 개별 농가에서 대기업 혹은 법인 경영체로 이양을 하고요. 내수 중심 농업에서 수출 중심 농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민간 자본의 농업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출 농업을 위한 전용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010년 3월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아그리젠토 코리아 보고서 여기를 통해서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해서 세계 식품, 농산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그런 비전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수출농업 단지 조성을 위해서 새만금 영산강과 같은 간척지의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부지를 30년간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고요. 새만금, 영산강, 화웅 간척지에 단지당 무려 100헥타르 규모의 단지 3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농선화 모태 펀드를 조성을 해서 1,000억 수준의 어떤 펀드 조성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 선도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를 통해서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보험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존의 농가들에 대해서는 퇴출 정책을 구사를 했는데요. 고령농의 생활 안정을 목록으로 경영이양 직접 지불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농사 짓지 마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명목으로 돈을 좀 주겠다, 돈을 좀 주고 농사에서 나가시라 이런 거죠. 사실상 이제 중소가정농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퇴출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농업이 그렇게 큰 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이 아닌데 이제 MB정부 들어와가지고 기업농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서 재벌들이 농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벌들이 이렇게 농업에 진출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기금을 이번 동부한농 사태에서 보듯이 농민이 아닌 대기업에 지원한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FTA 피해로 인해 농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87억 원에 대한 금액을 동부한농이 유리온실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한 거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농업에 진출해도 별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지를 장기 임대해주고 임대 기간 지나면 그 농업 부지가 공장 부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대기업들이 이제 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동부팜 한농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를 생산을 하면서 외국에다 내다 팔겠다, 수출 전용이다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 시장에 토마토를 이미 생산하고 출하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과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기업과 중소농이 같이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겠죠. 그리고 이제 농산물의 특성상 이렇게 과잉 생산된 농산물이 조금만 풀려도 농업 유통에는 많은 혼란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농업 진출로 인해서 그렇게 일부 품목에서 농민들이 퇴출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해당 농가들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생산량과 공급량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작목 전환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도미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동부팜 한농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은 단지 수출을 위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전반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 소비 전 분야를 자기 그룹의 소유로 만들고 그 내부 거래를 통해서 농업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농민들과의 경쟁에서 대기업이 승리하게 되면 대기업은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의 주도권을 대기업이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에 의한 농업은 지금 현재 중소농에 의한 농업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되고 수익이 남는 농작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작목의 농사는 사라지게 되고요. 강도 높은 단작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 식량이나 먹거리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농업을 한다기보다 돈 되기 위한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은 생산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조절이나 자연 경관 유지나 농촌 생태계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조사된 바에 따르면 그 액수가 연간 60조에서 90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취하는 공장식 농업은 이런 다원적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전통적 농업에 비해서 다원적인 기능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농업 장악은 그만큼 농업이나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 재벌들이 중소기업 영역이나 중소상공인 영역에 이렇게 막 침범을 하면서 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에도 이제 침범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입장이고 농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동부그룹의 농업 진출이 좌절이 됐고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화성시와 농민들과 협의를 해서 동부팜과 농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유월 중에 내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유리온실 지분 일부를 농민주의 형태로 매각을 한다는 건데요. 지분의 51%를 농업인 자본으로, 49%는 동부팜 한농이 소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거대 유리온실에 들어가는 자금의 반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사실상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인수하게 될 그런 주체들도 대규모 농업법인이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상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히려 더 보장해 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동필 장관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동부팜 문제의 해결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농업이 발전하려면 기업농의 기술과 자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업적 방식의 농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토마토 생산 농가들이 동부팜 한농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대기업 동부그룹 농업생산 진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는데요. 이 단체에서
지난 6월 17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로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특혜, 로비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유리온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과 농민단체들이 함께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생산자들과 농민단체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상과 같은 상황들을 미뤄봤을 때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정부의 기업농, 수출농 육성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불가능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장한 것이 정부의 농업 정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업 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수출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가정농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소농 지원 육성에 관한 법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이 농업 부문에서 생산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엔 문제는 이 정부가 기업농이나 수출농 중심으로 이 정부 정책을 편 것,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 뭐 말씀을 드려보니까 아직 정부는 그 방향을 바꿀 마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 농업의 전망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되고 여기에 이제 국제 투기 자본의 곡물 투기가 횡행하면서 재작년과 이 작년에도 곡물가가 폭등을 한 기억이 납니다. 네, 2000년, 2001년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요. 신흥 개도국의 소비가 증가한 데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연료의 증가가 소비 증가의 요인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이로 인한 경지 면적의 축소, 그리고 잦은 기상이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에 의한 농업구조 조정으로 중소가정농이 몰락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 주요 곡물가를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서 곡물가가 무려 2배에서 2배 반 정도 뛰었습니다. 이렇게 식량 부족과 가격 폭등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 수출을 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고요. 국제 곡물 거래량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곡물 메이저 세력들은 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곡물 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푸드 체계로 인해서 먹거리 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무작정 시장에만 맡긴 결과가 바로 지금의 식량 위기 상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량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농과 전연농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어떤 건지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주요한 농산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대란이나 가격 폭등을 방지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정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식량 주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또 특히 이제 식량 주권 문제와 결부된 게 통일 농업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농이나 전유농에서는 오랜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통일 농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식량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올리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2.6%입니다. 채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나머지
80%에 가까운 양을 수입에 혹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러한 식량 자급률을 우선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식량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려면 국내 생산 공급 기반을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남쪽의 쌀과 북쪽의 잡곡 협력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농업의 주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가장 교류가 활발했던 분야가 바로 농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남북 관계 단절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쌀 차관, 비료 제공 이런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북 공동 식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네. 물론 뭐 지금 이 남북 관계가 이 최악의 상황이라서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 이 남북이 공동으로 식량 생산을 계획하고 이를 나누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좀 이전에 하시면서 말 못하셨던 부분이나 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문제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식량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계 식량 위기 상황에서 각국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농 위주의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민 그리고 국민들이 나서서 이 농업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경태 연구원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현장의 소리, 농업 농민의 현황과 미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1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